저는 카페 앞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죠.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벤츠 컨버터블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뚜껑 열리는 차였죠. 하얀 차체, 검은 가죽 시트,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번호판의 번호. 그 모든 게 선명했어요.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신우이 혜린이었죠. 명품 선글라스를 낀 혜린은 친구들 앞에서 차 문을 천천히 닫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때? 잘 어울려? 혜린의 목소리가 테라스까지 들렸어요. 친구들은 부러운 듯 차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쏟아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를, 제가 몇 년 동안 코 피 흘려가며 번 돈으로 완납한 그 차가 어쩌다 저도 모르게 신우이의 손에 넘어간 걸까요?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그들은 몰랐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당신, 제 차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도윤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거? 혜린이한테 잠깐 빌려줬어. 잠깐이요? 언제부터였는데요? 지난주부터. 혜린이가 오디션 다니는데 차가 필요하다길래. 도윤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담담했죠. 저는 소파 팔걸이를 잡고 물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가족끼리요? 그 차 명의가 누구 건데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섰어요. 은주야, 왜 그래? 혜린이도 나름 인생 걸고 준비하는데 차 한 대 못 빌려줘? 빌려주는 건 제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왜 당신이 제 차를 마음대로 넘겨요? 마음대로? 나도 내 남편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3년 차였어요. 그동안 저는 도윤을 믿었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습니다. 차 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물건이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30 전에 디자이너 에이전시 최연소 팀장이 됐을 때 밤샘 프레젠테이션과 대형 브랜드 론칭을 버텨내며 모은 돈으로 완납한 차였어요. 번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하면서도 그 차만큼은 제가 일했던 시간의 증거처럼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는 혜린의 과시 도구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저는 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차 언제 돌려받을 건데요? 아, 그거? 혜린이 오디션 끝나면 바로 줄 거야.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응. 중요한 오디션이 몇 개 남았다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지? 도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프리랜서로 받은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문득 차량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켜져 있었거든요. 화면에 뜬 위치는 강남의 한 카페 앞이었어요. 혜린이 오디션장이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는데 차를 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허탈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다시 따지자니 예민하다는 말만 돌아올 것 같았고, 그렇다고 참고 넘어가자니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말 시댁 방문은 늘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엔 더 무거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차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시댁 아파트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혜린이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서 먹어. 저는 인사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린은 스마트폰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죠. 저는 혜린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을 힐끗 봤어요. 새 건가 싶었는데 그건 제가 작년에 산 가방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윤의 회사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혜린의 오디션 이야기까지.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혜린아, 요즘 오디션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혜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번 주에 큰 오디션 하나 있어서 준비 중이에요. 그래? 잘 됐네. 언니 차 빌려서 다니니까 편하지? 혜린은 제 쪽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오디션장에 외제차 타고 가면 확실히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갔어요. 세아가 혜린이 차 좀 더 써도 되지. 중요한 시기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그건 가정 있는 여자가 그런 뚜껑 열리는 차가 왜 필요해? 차라리 혜린이한테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은 옆에 앉아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 쓸게요. 오디션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혜린을 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감사하다는 말조차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님 말씀 들었죠? 응, 들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도 혜린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좀 양보하면 되지. 양보요? 제 차를 넘겨주라는 게 양보예요? 그렇게 따지지 마. 가족이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거실에 남아 TV를 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과 혜린의 표정, 그리고 도윤의 침묵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일이 단순히 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결정권이 무시당한 사건이었고 제 존재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죠.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참아야 할까?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그 주말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윤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말도 잘 안 하고. 별일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별일이 없는 게 아니었죠.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도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할 이야기가 뭘까? 혹시 차 이야기를 또 꺼내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혜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세아가
혜린이 오디션이 잘 풀리고 있어. 이번 달 안에 큰 프로젝트 하나 잡을 것 같다는데. 네, 잘 됐네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권하며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혜린이가 오디션장 다닐 때 차가 정말 중요하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이미 방향이 보였거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혜린이가 당분간 그 차를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지 않고 말했습니다. 혜린은 옆에서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언니, 사실 저 요즘 오디션이 정말 많거든요. 외제차 정도는 타야 무시 안 당해요. 저는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그건 제 차예요. 제가 언제까지 빌려주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언니, 그렇게 깐깐하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가족끼리. 혜린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은주야, 혜린이 입장도 생각 좀 해봐. 중요한 시기잖아. 당신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세아가, 왜 그래? 혜린이 오디션 몇 개만 더 보면 돼. 그것도 안 되겠어? 어머님, 그 차는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도윤이 집안 차 아니야? 너무 따지지 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집안 차라는 말.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이렇게 쉽게 집안의 것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도윤에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차가 집안 차라고? 은주야, 그게 중요해. 가족끼리 나눠 쓰면 되잖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잖아요. 빼앗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를 하나씩 되짚어봤습니다. 첫 해에 냉장고를 바꿀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 좀 낡았는데 세아가 네가 사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더니, 두 번째 해에 혜린이 노트북이 필요하다며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갚을게요라고 했지만 끝내 갚지 않았더니, 세 번째 해에 시댁 거실 소파를 바꾸면서 세아가 네가 디자이너니까 골라줘라며 비용까지 제게 떠넘기니, 그때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당연함이 아니라 침범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돈과 노동이 시댁의 편의를 위해 쓰였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노트북, 소파,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제 카드로 결제했던 선물 비용들. 합계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몇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거절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주는 사람이어야 했고, 시댁은 늘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받는 사람이었죠. 며칠 뒤 혜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차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니. 그날 밤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뭐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혜린이 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둔감한 거죠. 둔감? 나보고 지금 둔감하다고? 네. 당신은 제 기분이나 제 의견 같은 건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가족이면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야지. 왜 그렇게 자꾸 따져? 따지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남아 TV를 켰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원이었다는 걸. 제 돈, 제 물건, 제 시간, 제 감정까지 모두 시댁과 남편의 편의를 위해 소비되는 자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거부하면 예민하다는 말로 제 목소리가 지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말 도윤이 지방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내려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도윤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없는 동안 엄마 전화 잘 받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드리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잠그며 이어서 말했어요. 차 문제는 내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일이 바빠서. 알겠어요. 도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출장 이틀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도윤이 출장 갔지. 심심하지 않게 우리가 놀러 갈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일도 있고. 일이야 나중에 하면 되지. 금방 갈게.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저는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고 혜린은 소파에 앉았어요. 세아가 집 정리 잘했네. 역시 디자이너는 다르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세아가 우리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갈게. 도윤이 없으니 심심할 것 같아서.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일도 있고. 일은 잠깐 멈추면 되지. 가족이 중요하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혜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혜리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드레스룸을 열어보고 화장대 서랍도 들여다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이 원피스 예쁘다. 혜린이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아끼는 옷인데요. 아이,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혜린이 오디션 때 입고 가게. 어머님, 세아가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가족끼리.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혜리는 그 옷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 대보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혜리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드레스룸에는 제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향수도 하나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말해봤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 마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급하게 수정 요청을 해서 밤샘 작업을 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가 쓰린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위염 때문에 고생했었죠. 번아웃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저는 늘 위장약을 달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다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마감을 마쳤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오늘도 갈게. 혜린이가 너네 집 근처에서 오디션이 있대. 네, 어머님.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와 혜린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집 안 소형가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세아가 이 커피 머신 우리 집에 하나 없는데 좀 가져가도 되지. 어머님, 그건 제가 쓰는 건데요. 세아가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 우리 집은 사람도 많고.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커피 머신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출장 일주일째 저는 손목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예전 손목 관절염이 재발한 거였어요. 마우스를 잡는 것도 힘들었지만 작업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차에 흠집이 좀 났는데요. 네. 어떡해요? 주차할 때 실수로. 근데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가씨, 제 차예요. 보험 처리하면 제 보험료가 올라요. 에이, 언니.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요? 가족끼리. 혜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위 통증이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없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와 혜리는 제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제 옷, 제 화장품, 제 가전제품까지 손댔고 저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다녀왔어.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저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샤워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없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혜린이 드나들며 집 안을 뒤져댄 일, 차에 흠집이 난 일, 제가 밤새 작업하며 이염이 재발한 일. 그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도윤은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목이 욱신거렸고 이는 계속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저는 아직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34.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복통으로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위험이려니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을 깨우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가려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때 뭔가 따뜻한 게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피였어요. 도윤. 저는 간신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은주야, 왜 그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급히 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어요. 도윤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혈성 위염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핸드폰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야, 미안한데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일단 입원 수속만 하고 갈게. 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간호사에게 입원 수속을 부탁하고 제게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병원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은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하고 나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친정아버지 종태가 서 있었어요. 아빠. 은주야. 아버지는 침대에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빠한테 연락은 왜 안 했어? 미안해요. 급하게 실려와서. 도윤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날보다 위로가 됐어요. 은주야, 내 손 봐라. 아버지가 제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랑 똑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주야, 이 집에서 더 버티면 내 몸부터 끝난다. 아빠, 너 회사 그만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다 봤어. 번아웃으로 쓰러져서 병원 입원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손목 못 쓰게 되고 그때 네가 결혼하면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 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송파에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뒀어. 이번 달 말에 입주 가능하대. 거기로 가. 아빠, 그게 무슨? 이혼 준비해. 아빠가 변호사도 알아봤어. 아버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아빠, 저 아직, 은주야, 넌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그만 버텨.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의 힘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내 차도 그렇고, 시댁이 내 물건 마음대로 쓴 것도 그렇고, 도윤이가 너한테 한 것도 그렇고, 다 기록해뒀어. 변호사한테 넘기면 돼. 아빠가 언제,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아빠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결혼이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떠나는 게 맞아.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 알린 모양이었죠. 세아가 병원에 있다며? 괜찮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냐? 젊은 사람이 위험으로 쓰러지다니.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추혈성 위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스트레스.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 도윤이가 돈도 잘 벌어오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마디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때 도윤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은주야, 많이 좀 나아졌어?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당분간 입원 치료받아야 한대. 그래? 회사는 어쩌고? 프리랜서니까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병문안 온 걸까? 은주야, 엄마가 전화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래.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요즘 너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일. 제 차를 마음대로 넘긴 것도, 시댁이 제 집을 제 것처럼 드나든 것도,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것도 그에게는 작은 일이었나 봅니다. 당신한테는 작은 일이겠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응. 도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준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와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할까? 결혼 3년을 이렇게 끝내도 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버티면 저는 정말 끝장날 거라는 생각. 저는 명함을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까지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은 회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 안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저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설레었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이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을 봤습니다. 시댁에 지출한 내역, 차량 등록증, 혼수 목록, 그리고 결혼 후 제 명의로 산 물건들의 리스트.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결혼은 저를 망가뜨리고 있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퇴원 후 일주일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송파 오피스텔은 이달 말 입주 가능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안을 정리하며 제 명의로 된 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산 가구, 가전제품, 그리고 혼수로 들여온 물건들.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구매 영수증을 모았어요. 도윤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죠. 저는 그 옆에서 노트북을 열고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은주야, 뭐 해? 일이요. 요즘 일이 많나 보네.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거래처 대표 태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대표님. 좋은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재택으로 할 수 있고 조건도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일을 받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어차피 혼자 살아가려면 일이 필요했으니까요. 네, 관심 있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미팅 한번 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경 대표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실력을 믿어줬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후에도 꾸준히 일을 맡겨줬습니다. 다음 주 저는 태경 대표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지난번엔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네, 이제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프로젝트 이야기할까요? 태경 대표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중견 기업의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였어요. 규모도 크고 기간도 석 달 정도였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 가능하고 페이는 이 정도예요. 태경 대표가 보여준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은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프로젝트는 원래 다른 에이전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은주 씨 추천했어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당신 몸값은 당신이 다시 정하세요. 예전처럼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돌아오세요. 태경 대표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희망 같은 거였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이사 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오피스텔 입주일이 언제죠? 이번 달 28일이야. 아빠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은주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캘린더를 봤습니다. 오늘이 20일. 일주일 남았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량 반환 요구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 명의, 보험 가입자, 유지비 결제 내용 모두 당신 명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시댁에서 반발하면 어떡하죠? 그럼 정식으로 법적 절차 밟으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위자료요? 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것,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들이 모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더 요청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준비했어요. 이사 3일 전,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도윤이 회사에 간 사이, 아버지가 와서 도와줬어요. 은주야, 이건 다 내 거지? 네, 아빠. 혼수로 들여온 거예요. 알았어. 전부 가져가자. 저희는 조용히 짐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드레스룸의 옷들, 주방 가전, 거실 소품들,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아빠, 가구는 어떻게 해요?
큰 건 나중에 이사업체 부르면 돼. 일단 오늘은 작은 것들부터. 저희는 오후 내내 짐을 쌌습니다. 상자가 하나둘 쌓여갔어요.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아 마지막 격리를 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차량 등록증을 꺼냈어요. 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등록증과 함께 보험 가입 증서, 유지비, 결제 내역, 그리고 혜린이 차를 쓰기 시작한 이후의 모든 기록을 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백업했어요. 혜린이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태웠는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정혜린. 내용은 간단했어요. 차량 소유자 박은주는 정혜린에게 차량 즉시 반환을 요구합니다.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사 당일 도윤은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날짜를 택했어요. 아버지와 이사 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괜찮겠어? 네, 아빠. 괜찮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차량 관련 서류, 이혼 서류, 그리고 제가 시댁에 지출한 내역이 정리돼 있었어요. 도윤이 돌아오면 보게 될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내려갔어요. 송파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와, 은주야. 고마워요, 아빠. 저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여기서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아빠. 아버지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새집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었죠. 내일이면 그가 집에 돌아갈 겁니다. 텅 빈 집과 식탁 위의 소리철을 보겠죠. 그때 그는 뭘 느낄까?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태경 대표가 보낸 프로젝트 자료를 봤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삶.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도윤이 집에 돌아간 건 제가 이사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은주야, 지금 어디야? 왜요? 집에 아무도 없어. 짐도 다 없고. 뭐야, 이게. 도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 이사했어요. 이사? 무슨 소리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식탁 위에 서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서류. 은주야, 지금 장난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 받아. 이혼 서류가 뭐야?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이야기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혜린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차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했습니다. 7일 이내에 반환해 주세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주 씨, 상대 측에서 연락 왔어요. 차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혼은 하지 말자고 하네요. 이혼은 진행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절차 밟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태경 대표가 맡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혜린이 차를 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받아줬어요. 차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혜린이 숨겨뒀던 접촉사고 흔적이 여러 곳에 있었죠. 저는 차를 점검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혜린은 오디션장뿐 아니라 강남 클럽, 친구들과의 여행, 심지어 남자친구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까지 했더군요. 이거 보험 특약 위반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무단 장거리 운행과 제3자 탑승은 보험 특약 위반입니다. 사고 났으면 보험 처리 안 됐을 거예요. 혜린 씨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도윤이 오피스텔을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은주야. 도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였죠.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윤은 거실을 둘러보며 앉았어요.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은주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차 문제. 혜린이한테 함부로 빌려준 거. 그것만이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정리한 시댁 지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냉장고, 노트북, 소파, 명절 선물, 그리고 그 외 수많은 항목들. 3년간 제가 시댁에 쓴 돈이에요. 합계가 얼마인지 알아요? 은주야. 3,200만 원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 들어본 적 없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혜린 씨가 어떻게 차를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화면에는 혜린이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몰고 남자친구를 태우고 클럽에 가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디션 다닌다더니 이렇게 놀러 다녔네요. 보험 특약 위반이에요. 사고 났으면 제가 다 책임져야 했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당신은 늘 몰랐죠. 시어머니가 제 옷 가져가는 것도, 혜린이 제 화장품 쓰는 것도, 제가 밤새 일하며 이염 재발한 것도 다 몰랐죠.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주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부터 달라질게. 달라진다고요? 어떻게요? 엄마한테도 말할게. 혜린이한테도. 은주 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신이 허락한 거잖아요. 제 말에 도윤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뭐, 엄마와 혜린 씨가 절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방관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제 동의 없이 제 것들을 넘겼어요. 차도, 집도, 제 시간도. 그게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 행동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은주야. 가세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어요. 은주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세아가 도윤이한테 들었어. 이혼하겠다며? 네, 어머님. 차는 돌려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뭐? 지금 나한테 3년간 제 물건 함부로 쓰고 제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제 카드로 물건 사고 한 번이라도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존중 안 해도 되나요? 가족이면 동의 없이 뭐든 해도 되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세아가,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통화 끊을게요. 법적 절차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세아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린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제발 오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 생각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아가씨 가족은 아가씨가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인생 생각할 거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었으니까요. 10월 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도윤도 시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쪽 주장은 명확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에 들어가니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봅니다. 사소한 갈등이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제3자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제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차량 등록증, 블랙박스 영상, 시댁 지출 내역,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까지.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시댁으로부터 재산권 침해와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정도윤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도윤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차는 제가 동생한테 빌려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없었어요. 동의를 구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재산 사용권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따지는 거 아닌가요?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당사자가 아니시니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이어서 물었어요. 박은주 씨, 조정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요?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가야 했어요. 조정실을 나오며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잠깐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어요. 은주야, 제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할 거 없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혜린이한테도 차 돌려받았고 엄마한테도 말했어.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를. 문제가 혜린 씨나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도윤은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이 제 편을 들어줬다면, 당신이 제 의견을 존중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방관했죠.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제 고통을 외면했어요. 나는, 이제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친정 아버지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야, 조정 잘했어? 네. 아빠. 결렬됐어요. 그래? 이제 재판 가는 거구나. 네.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은주야, 힘들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저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나중에 다시 시작할 생각 있어? 무슨요? 결혼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 아직은 생각 안 나요. 일단 저부터 추스르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지. 천천히 해. 카페를 나오며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한 달 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도윤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저희 측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차량 무단 사용, 재산권 침해, 정신적 학대. 모든 게 입증됐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64로 원고 유리하게,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아빠. 그래, 수고했어, 은주야.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잘 살아.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경 대표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해했고 새로운 의뢰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아직 조금 아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위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11월 중순,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뗐어요. 이혼이라는 글자가 찍힌 서류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우선 아버지께 오피스텔 보증금을 갚아드렸습니다. 은주야, 이건 네가 쓰라고 마련한 거야. 아빠, 받아요. 제가 벌어서 다시 드릴게요. 아버지는 결국 받으셨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마련하고 일부는 저축했어요. 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벤츠 컨버터블. 예전에는 정말 좋아했던 차였지만 이제는 결혼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중고차 매매상에 연락했습니다. 이 차 팔고 싶은데요. 아, 상태 괜찮네요. 시세대로 드릴게요. 차를 팔고 저는 실용적인 중형 세단을 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한 차였어요. 새 차의 운전대를 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 태경 대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고 추가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은주 씨, 정말 잘하셨어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같이 일하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저는 다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밤샘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규칙적으로 일하고 휴식도 충분히 취했습니다. 손목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위염도 거의 완치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요가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야, 요즘 어때? 잘 지내? 넌? 나도 잘 지내. 근데 너 이혼했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정말. 그럼 다행이다. 우리 밥 한번 먹자.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제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은주야, 얼굴 밝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정말. 고마워.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너 결혼하고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친구들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나 봐요. 제가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11월 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앙마이로 한 달 살기를 가기로요. 아빠, 저 태국 다녀올게요. 태국, 여행? 네, 한 달 정도요. 작업은 노트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서 푹 쉬어라.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월 초 저는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치앙마이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림만 지역의 작은 카페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했습니다. 카페 창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거리에 소음이 적당히 들렸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 과일을 파는 노점상, 그리고 여유롭게 걷는 여행자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태경 대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은주 씨, 대형 프로젝트 하나 더 들어왔어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관심 있어요. 자세한 내용 보내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타트업의 브랜딩 전체를 맡는 일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술술 움직였어요. 예전의 감각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도윤 생각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혜린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근처 야시장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팟타이와 망고 스무디. 간단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은주, 디자이너 박은주. 그게 좋았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치앙마이의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저는 디자인 관련 책 몇 권을 샀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책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법들을 익혔어요. 저녁이 되면 숙소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봤습니다. 치앙마이의 하늘은 매일 달랐어요. 어떤 날은 분홍빛이었고, 어떤 날은 주황빛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이렇게 매일 다른 색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페에 앉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태경 대표에게 최종 파일을 보냈습니다. 대표님, 작업 완료했습니다. 은주 씨, 고생하셨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곳에서의 한 달은 제게 많은 걸 돌려줬습니다. 여유, 자신감,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내일 돌아가요. 공항에 나오지 마세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알았다. 조심히 와라. 다음 날, 저는 치앙마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어요. 이 도시에서의 한 달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태경 대표에게서 새로운 의뢰가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주 씨, 다음 분기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두 제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디자인이 살아났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졌어요.